안녕하세요. 책안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양희 작가님의 빈사의 백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빈사의 백조. 조양희. 컴퓨터의 모니터에 바탕체 글씨가 5월 10일 하고 찍혔다. 글씨들이 한 문장씩 톡톡 찍혀 나올 때마다 마치 더듬이 하나를 잃고 우는 귀뚜라미의 뜰뜰한 울음소리와 같다. 아내는 당직 근무 중인데 갑자기 하혈이 있어 단골병원보다 학교에서 가까운 산부인과로 가서 진찰을 받았다. 소파 수술을 하도록 권유하고 필히 자궁 내 조직 검사를 하라는 진료 의견서. 정재욱은 키보드를 누르던 두 손을 잠시 머뭇했다. 모니터에는 왼쪽 글자 자음 한쪽이 모음이 다가와 찍혀주기를 기다리며 주춤거렸다. 혹 2월 13일에 12지개양 절제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쉼표를 찍었다. 그는 아내가 하혈하기 전부터 이따금 그냥 뭐가 비친다고만 하여 내심으로 염려했다. 재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상을 뒤로 밀고 할로겐 작업등의 스위치를 껐다. 당신 휴가를 내서 좀 더 쉬어야겠어. 시무룩한 그의 음성은 아내 김미영에게 학교를 며칠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건넸다. 그녀의 수업이 이틀 동안 없다는 걸 재욱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도 같은 고등학교의 체육교사이고 아내 역시 부산 수정동에 있는 보람중학교의 무용교사이다. 5월 11일이라는 숫자가 컴퓨터 모니터의 왼쪽 윗부분에 찍혔다. 수업이 없는 미영은 단골종합병원인 H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덕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진단적 소파 수술을 받고 오후 1시 반쯤에 병원 문을 밀고 걸어 나왔다. 약간의 어지럼증과 아랫배의 통증은 있으나 어제의 고통에 비하면 참을만 했다. 며칠 전에 시댁 어른을 뵈러 갔다가 딸 지윤이를 두고 가라는 시어른의 말씀에 못 이기는 척 그대로 따른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미영은 시야로 비치는 사물들이 어른거렸다. 이내 한치 앞에 사람조차도 안 보이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힘없이 털썩 주저앉다가 그만 병원 바로 앞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몸이 늘어졌다. 의사의 처방대로 받은 약봉투가 미처 손가방에 넣지 못한 채 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흰 바지의 남자 간호사가 그녀를 보자마자 번쩍 안아들고 병원 응급실로 사라졌다. 미영은 1시간 남짓 시끌벅적한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나타나자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복부가 엿가락처럼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에게 내맡기듯 기대인 채 병원 건물을 등졌다. 녹색 간판에 쓰인 H병원이라는 흰 글자가 먼 거리에서도 선명했다. 의사 김덕주는 미영의 자궁 내에서 채취한 조직을 P병원으로 보내 조직검사를 의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혈, 불완전 유산. 고개를 갸우뚱하는 김덕주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P병원은 외과 부분만 해도 유명 전문의가 넉넉히 있고 시설은 첨단인 종합병원이다. H병원은 환자들이 미약인 조직검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는 일반적으로 P병원에다 의뢰하곤 한다. 같은 날 오후 5시 미영 제2번이라고 모니터에는 바탕체 글자가 영롱하게 진주알처럼 촘촘히 박혔다. 바로 이날 병원 응급실 문이 확 하고 쪼개지듯 열렸다. 미영을 실은 간이 침대는 총각을 다투는 모습이었다. 침대를 미는 두 간호사의 움직임이 재빠르고 그들의 뒷모습은 응급실 안쪽으로 급히 파고들었다. 목에서 끓어오르는 내용물을 막으려고 미영은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또 한 손으로는 배를 움켜쥐고 꾸액하는 구토 소리가 응급실 문이 흔들릴 때마다 그 모습이 보이곤 했다. 쉴 사이 없이 교통사고 환자들이 좁은 응급침대에 실려 그리로 비비며 드나들었다. 재욱은 복도의 환자들과 보호자들 사이로 비집고 살짝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다. 재욱은 당직 의사로부터 엑스레이 촬영을 끝내고 응급처치를 받았다는 기별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미영의 머리맡에 서서 다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무너져 내려오는 아내의 몸을 내려다보며 그의 참담한 시선은 애절하기만 했다. 제욱은 군복무를 마치고 체육학부 복학 시절에 같은 대학의 현대무용과 발레를 전공하는 미영을 만났다. 그녀는 졸업 실기시험 때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국 노열 발레의 1급 무용수인 마쿠트 폰테인처럼 유연한 몸매를 간직하고 싶어 했다. 그러려면 정신과 마음이 오로지 백조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발레에 대한 집념이 강했으니까. 무용수는 허공의 몸을 사뿐히 움직여 삶의 격조된 순간을 한 동작으로 표출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정신세계로부터 흐르는 에너지를 모아 움직임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또 그녀는 훈련된 몸의 크고 작은 동작들은 공간을 채워나가는 예술 그 자체라고도 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무용이며 예술이라고. 그녀는 일상의 평범한 생활의 전체가 발레의 유연한 움직임의 연속들이며 그 움직임 속에 자신의 애정이 깊이 밀착되어 있다고도 말했던 것이다. 두어 번의 깊은 입맞춤 이후에 미영은 형이라고 부르면서 제욱의 팔꿈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선 그녀의 말이 옳았다고 긴 한숨을 토해내는 격이 되고 말았다. 그녀에게 우리 결혼하자라고 제욱이 청혼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미영이 고고하고 품위 있는 백조 같은 여자였으리라. 장례 총애를 한 몸에 받을 유망주인 발레리나로 발돋움했을 그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었다. 제욱은 더 이상 부정적인 상념에 빠지지 말자고 어금니를 꽉 물었다. 건강이라는 동아줄을 놓치고서 막 어둡고 기약 없는 침침한 늪으로 멀어져가는 그녀에게 무엇라 말을 해야 할지 그녀를 딱히 안심시킬 만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다. 5월 13일 오후 4시 모니터에서 튕겨나오는 글자가 방정맞았다. 외과의사 정종우는 초록 모자를 쓴 채로 수화기를 들었다. 산부인과를 바꾸라는 말로 보면 군에 전화 왔다. 충수염인 줄 알고 열었더니 그게 아니야. 스태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간호사 둘이서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농 닦아내고 골반에 배농간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소파 수술이 잘못된 거라고 알기나 해? 그는 수화기에 소리를 지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술모를 책상 위로 내던지며 한 손을 어깨 뒤로 하여 초록의 수술복을 급히 풀어 벗어던졌다. 이 자식들이 지가 잘못하고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는 거야. 그는 벗은 수술복을 똘똘 뭉치며 수화기를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농이 고여있다는 말은 썩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 상식으로도 골반 복막염을 의심한다는 것은 웬만한 의사면 다 안다. 그러나 정종우는 어떠한 응급조치도 강구하지 않았고 처방약과 회복주사만 투여하도록 간호 기록지에 남겼다. 충수염 수술 후 그날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이미 장폐색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나 누런 봉투는 방사선과에서 찾아가지 않은 채 켜켜로 쌓인 다른 봉투 사이에 끼어 그대로 눌린 채 있는 것이었다. 미영은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돌아와서는 질출혈과 정상보다 2배나 빠른 맥과 고열에 시달렸다. 그녀의 물기 없는 입술은 물고기처럼 부풀고 터지기 시작했다. 수술 부위의 거즈 위로 피와 누런 분비물이 배어나왔다. 제욱의 얼굴이 모니터에 반사되어 환하게 비쳤다. 그는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여러 번 누르며 가정의학이라는 파일에 마우스를 눌렀다. 모니터는 중앙 부분을 반으로 편가르듯 장면이 바뀌었다. 얼른 골반 복막염에 대하여 빼곡히 나타나는 글자를 모니터에다 이마를 바싹 들이대고 들여보았다. 골반 복막염은 수술이 하루가 늦어지면 치사율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무서운 질병이라 황급히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일각일시를 다투어야만 하는 응급 상황이다. 그러나 미영의 경우는 간호사가 링거병의 다른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고는 약봉투 하나를 놓고 복도로 나갔다. 미영은 가습기가 내뿜는 김에 얼굴을 묶고 하복부가 마치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통증을 삭히느라
눈을 뜰 기력마저 없는 것이었다. 재욱이 미영의 찬손을 슬며시 놓고 돌아선 것은 장모가 어두운 얼굴로 병실 문을 열기 때문이었다. 장모의 모습은 억울하여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사이를 보자 눈시울을 붉혔다. 소매 끝으로 코끝을 눌렀다. 장모 배울 낯이 없는 재욱은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라 말해놓았다. 그러나 장모의 어깨를 타고 오르며 그를 올려다보는 시선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다. 재욱은 병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 어깨 뒤로 입원실 번호가 보였다. 흰 가운에 고무 청진기를 목에 건 땅딸막한 40 초반의 남자 의사 김덕주는 재욱에게 열을 올렸다. 한 손을 들고 거침없이 말하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재욱에게 엊그제 불완전한 유산이라 그저 소파 수술을 했을 뿐이라고 조리만 잘하면 곧 회복될 거라며 장담하던 산부인과 과장이었다. 군의 전화로 정종우와 심히 다툰 다음이라 재욱을 마주보는 것조차도 과히 피하려는 눈치임을 재욱이 한눈에 짐작했다. X성과에는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판독대 위에 수십 개 펼쳐진 필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미영의 촬영 결과의 필름이 복막 내의 액체와 좌측 복부의 장폐색으로 뚜렷이 확대된 이나지를 집어 그대로 형광등에 비쳐 뚫어지라 지켜보고 있었다. 고개를 옆으로 트는 남자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봐서 중병을 앓고 있는 필름임을 알 수 있었다. 재욱은 맹장 수술 때에 정종우가 충분한 수술 준비와 의료진의 인원을 확보하고 수술에 임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꼭 담은 그의 입가는 몹시 우울했다. 비죽 뻗친 그의 머리카락은 지쳐 보이나 눈망울만은 초롱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건강했던 아내의 백조 같던 모습이 끊임없이 떠올라 재욱은 고개를 흔들었다. 마치 불에 댄 환부가 조여드는 것처럼 마음이 쓰라려 왔다. 3개월 전 2월에 12지장 개양 수술을 받은 아내는 점차적으로 정상 회복을 하고 있었다. 미영은 설거지를 마치면 에이프런을 걸친 채로 부엌의 싱크대를 붙잡고 발레의 기초 동작을 하곤 했다. 재욱은 지켜보며 우아한 몸짓이라고 박수갈채를 보내곤 했는데 허리와 수술 자국으로 뭉친 배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발레 연습을 했다. 간혹 이마를 찡그리는 것 이외엔 여전히 균형미를 잃지 않은 딸아이 엄마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고운 백조 같은 아내였다. 미영이 3살 된 딸 지윤을 순조롭게 순산한 일가 산후조리 2주 만에 거뜬히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를 주위에선 전공이 무용이고 게다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이라고 동료 여선생들까지도 부러움을 샀다. 미영은 내색하진 않았으나 남의 타박을 듣더라도 산후조리만은 철저히 해두었어야 했다고 절실히 느꼈다. 복부 아랫부분에 간간히 느껴지는 무게감은 막연한 불안감을 떼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힘을 풀고 반드시 누워있다가 갑자기 허리를 일으키려면 여지없이 머리카락 하나가 잡아당기는 듯하는 것이었다. 야릇한 통증을 동반한 압박감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럴 때마다 약간의 출혈이 속내 위에 묻어나오곤 했으니까. 미영은 내과에서 외과로 다시 산부인과에서 도매상에서 소매시장으로 넘겨 팔리는 생선 상자처럼 외과로 넘어온 것이었다. 결국 12지장 개양 수술을 받은 후 완치하여 퇴원한 아내는 학교로 정상 출근을 하였다. 짧은 치마에 테니스 복장을 하면 곧게 뻗은 다리는 싱그럽고 발랄해 보였다. 공중에서 나는 학처럼 라켓을 휘감으며 공을 던져주곤 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재욱에게 특별했다.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병원 복도에서 깜빡 뜬 쪽잠이 달아났다. 아내의 미래를 생각하는 재욱의 현실은 엉킨 실패피처럼 끝자락이 보이질 않았다. 미영아, 어떻게 하면 좋지? 뇌의 울림만이 재욱 자신을 질책했다. 모니터의 활자는 5월 16일 지윤 엄마 하복부가 급격히 팽창, 체중 증가라고 새겨졌다. 재욱은 어젯밤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깨어나지 못한 미영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른 아침 선잠을 깨자마자 아파트에서 나왔다. 자동차 백미러 속에 비친 붉은 아침 해가 마치 미영의 수술 부위에 피 묻은 거지의 빛깔과 흡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해운대의 모래사장에는 젊은 남녀들이 조깅 복장으로 아침을 가르며 함께 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도 아내와 함께 바닷가에 있었다. 모래가 파도를 밀어내면 그들의 찍혀진 발자국들도 바닷물이 가져갔다. 물새들이 발 아래 넘나들고 딸인 지윤이가 아장아장 따라왔다. 한 가족의 정다웠던 순간들과 차창으로 스쳐가는 조깅 커플과 겹쳤다가 포말처럼 사라졌다. 병원 근처는 사람 무리로 둘러싸여 웅성거렸다. 현관 입구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말리는 사람과 미는 사람들이 맞붙어 엉클어지고 있었다. 입구 층계에는 덩그러니 검은 관 하나가 버티고 있고 늘스구레한 남자 둘은 팔뚝에 누런 배 조각을 둘렀다. 억울하게 죽은 아들을 살려내려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중이었다. 환자들 퇴원조차 안 시키더니 병원은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여 환자를 속수무책으로 주무르다 내갈겨도 죽게 한 거라고 항의를 했다. 고함을 지르는 남자의 얼굴은 분노로 차오르고 눈은 날카롭게 충혈이 되어 있었다. 용하다는 종합병원으로 진작 보내져야 하지 않았느냐고 또 한 남자가 관을 가로세워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경비원들은 시뻘개진 얼굴로 관을 떠다밀고 영안실로 내려가라고 소리를 벅벅 지른다. 제욱은 소란한 무리 곁에 한참을 서서 그들이 무엇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밀리는 관 옆으로 사람들 어깨를 밀치며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현관복도에 지윤이 외할머니가 나와 소매 끝으로 눈슈를 찍는다. 장모는 애당초 미영의 결혼을 말렸다. 테니스나 하러 다니는 같은 체육학과의 형이 어디가 좋아 결혼을 하느냐고 극구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미영이가 바라던 국립중앙발레단에 입단하기 위하여 계속 전공을 살려야 한다고 누누이 일렀다. 아직 신혼인데 딸이 병원을 들락거린다는 건 인연이 없는 탓이라고 장모는 들리는 말로 부모를 거스리는 죄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장모의 한이 서린 어깨 위를 두 손으로 잡고 지난 일은 잊으라는 말밖에 달리 없었다. 며칠 사이 딸 간호하느라 강대뼈가 더 나와 보이는 지윤이 외할머니는 사이의 손을 치우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대수술 날짜를 알고 다니느냐고 흘끗 쳐다본 장모의 눈두덩은 분꽃처럼 붉었다. 5월 18일 12시부터 19시까지 7시간 재수술. 위궤양 절제 수술했던 봉합 부위가 풀렸으므로 이중 복합 수술. 제욱은 컴퓨터 키보드 위에서 두 손을 멈추었다. 미영의 배 위의 칼자국은 몇 줄이나 그어지는 건가. 수술만은 일생을 살아가며 단 한 번이라도 해선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 제욱이다. 2월에 위궤양 절제 수술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믿자고 서로에게 다짐했지만 제욱은 미영이 2달 남짓한 사이에 4번째 칼을 댄다는 사실이 아무래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다. 특별히 건강체질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녀였다. 165cm의 키에 55kg 몸무게의 건강한 신토부리 한국산이라고 킬킬대며 말해주던 해맑은 그녀가 아니던가. 미영은 발레의 기초동작과 몸을 풀 때 잡는 손잡이인 바위에 그녀의 곧은 다리 하나를 올리면 영락없는 한 마리의 백조 같았다. 그녀의 영혼은 혼탁한 곳으로부터 벗어나 그녀만이 감지하는 미지의 피한 저편으로 나는 것만 같았다. 흐르는 자크 오펜하우의 첼로 반주곡에 따라 몸으로 곡선을 표현하면 관자놀이 부위가 불그스레하게 물들었다. 미영이 땀으로 온몸이 촉촉히 젖어들 때면 제욱은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거울 속으로 헤집고 미동 없이 다가갈 때까지 그녀는 춤에 도취해 있었다. 거울로 배나 넓어 보이는 실내는 둘만으로도 사랑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다. 제욱이 그녀를 힘주어 안을 때면 자신의 가슴팍으로 쏙 들어오는 미영의 탄탄한 몸짓과 그녀만의 분냄새는 여지없이 제욱의 것이 되곤 했다.
그럴 때면 미영이 제자들이 엿본다 하고 혹은 땀 냄새가 나니까 비키라고 말하면서도 그를 내심으로 밀치기보다 말뿐이었다. 오히려 미영이 그를 더 원하는 것 같았다. 아내는 그에게 사랑 이상의 존재, 더군다나 자기의 딸 지윤의 엄마이기 때문이었다. 어제야 겨우 미영은 두 눈을 가녀리게 뜨고 실오라기 같은 말소리로 딸 지윤이를 꺼내 올렸다. 그녀의 눈은 재욱의 얼굴을 더듬었으나 동공이 흐릿했다. 그리고는 허공을 서너 번 두리번 하다가 마치 물속을 깊이 자맥질하는 양 잠으로 빠져들었다. 미영에게 말조차 걸지 못하였던 자신의 무력감으로 재욱은 더욱 분노가 솟구치는 것이었다. 재욱은 또다시 번발성 복막염이 무엇인가 하고 컴퓨터의 모니터에 나타난 설명서를 성급히 읽는다. 골반 복막염으로 골반농이 복강 안으로 파급되면 치명적인 번발성 복막염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에 비춰보면 결국 미영은 골반의 농이 원인이다. 여성만이 걸린다는 그 병이 치명적 원인이라면 김덕주가 시행한 간단한 소파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첫 단추가 잘못 감겨진 격이다. 재욱은 참담하기만 했다. 그렇다면 김덕주가 만약 치밀한 진단과 자국 내 조직 검사를 받기 위해 피종합병원으로 의뢰한 검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왔어야 했다. 그리고 수술이 늦어지면 검사 결과를 독촉했어야만 했다. 소중한 생명을 맡기고 다루는 의료진들이라면 반드시 그랬어야 했다고 재욱은 병원 측의 나태한 처사에 대해 집요한 꼬리를 잡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도 정종우가 맹장염 수술 당시 즉각 피병원으로 환자를 보냈다면 오늘 미영은 생과 사의 기로에서 빠져나왔을 것이었다. 맹장 수술 후에 함부에서 불순물이 흐르는 걸 목격한 재욱은 미영을 퇴원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물론이고 외과 과장인 정종우의 승낙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다고 하는 병원 측을 생각할 때 꼭 돈 빼먹는 밀실 같다고 여겨지는 것이었다. 과장실에 붙어 있어야 할 의사는 찾을 수가 없었고 미영의 보호자인 재욱을 일부러 피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3시에 수술실 앞 복도에서 미영을 수술하는 동안 영어로 빽빽하게 쓴 진단서를 김덕주가 수술실로 가지고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재욱은 골똘히 생각했다. 혹 피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보낸 게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7시간 동안 미영의 배를 열고 수술한 게 다시 허사라는 말은 아닐까. 끊임없는 질의가 연이어 재욱을 괴롭혔다. 미영이 이대로 떠나는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피병원으로 환자를 싣고 들이닥친다면 아내를 살릴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재욱은 피병원의 조직검사를 맡았던 병리과를 찾아가기로 했다.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가슴을 찌디겼다. 재욱은 피종합병원의 검사실 문패를 향하여 걸어갔다. 그의 손엔 미영의 X선 촬영 필름이 지어져 있고 판독기에 비친 미영의 복부는 오른쪽 난소가 2배 이상 부어 있었다. 심한 종창이 있는 데다 주변에 이미 병색이 완연했다. 급히 달려온 전문의 백 박사는 흥분하며 환자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다. 아내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면 H병원에 두지 말고 당장 재수술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화를 버럭 냈다. 환자의 복부는 이미 환웅하여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처지라 원한다면 앰뷸런스를 대기시키겠다고 하는 백 박사 앞에 마주 서 있는 재욱은 또다시 무력감에 온몸이 조여드는 것만 같았다. 출혈성 황체낭포에 대해 백 박사가 설명을 해주는데도 재욱은 아무 말이 들리지 않고 안개 위에 막연히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난소에 나타나는 양성 종양 30%는 특별히 늑막 삼출의 증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백 박사의 알쏭달쏭한 의학적인 낱말 때문에 흰 종이에 무조건 받아 적었다. 우측 늑막 삼출이라면 미영은 최소한 산부인과의 원인으로 이 지경이 된 것임이 너무도 명백했다. 백 박사는 애당초에 질맥랑 천자법이나 질맥랑경 등 이와 비슷한 검사 방법을 취해 보았어야 했다고
제욱에게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다. 자궁의 질 표피만 떼어내고 피병원에 보내어 그 결과도 묻지 않고 버티고 있는 병원과 의사를 한 번쯤 의심도 품어보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은 보호자에게 더욱 화가 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환자는 생사를 헤매며 홀로 죽음과 외롭게 싸우는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 한 주 이상 버팀은 환자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백 박사의 말에 제욱은 희망의 끈이 꽉 잡히는 것만 같았다. 만약 불완전한 유선으로 보았다면 김덕주가 완전한 소파 수술을 하여 자궁을 깨끗이 해주는 것이 의사의 도리이며 당연하다는 일반적인 이치이리라. 그저 간단한 진단 수술은 무얼 의미한다는 말인가. 제욱은 받아 쓴 종이를 주머니에 접어놓고 황급히 H병원으로 달려왔다. 마침 병실엔 간호사와 낯선 남자 의사가 혈액이 든 봉투를 매달고 있었다. 미영의 환부에서 극심한 출혈이 흘러나와 15봉투 이상 혈액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간호사가 그에게 말한다. 미영이 잠든 사이에 장모는 복도 끝에 있는 소파에 앉아 초점을 잃은 시선으로 걸어오는 제욱을 본다. 그가 옆자리에 풀썩 앉았을 때야 비로소 사이라는 걸 안다. 제욱은 입을 열지 못한다. 이 지경에서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 다시 칼을 대자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대로 아내를 죽게 할 수 없다는 메아리가 숨을 쉴 때마다 몰려왔다. 창문 너머에는 붉은 장미 덩굴이 흐드러지게 피어올라 바람이 불 때면 장미 향기가 주위를 감싸주고 있었다. 꽃의 생명도 제철에 피어 생을 다하곤을 하며 장모는 부어오른 눈두덩을 손등으로 눌렀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딸이라 천사가 시기했다고 쓸데없는 말이 불행히 씨가 되었다며 울먹이는 장모에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제욱은 암담했다. 장모는 사이의 깊은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음은 몹시 답답하기만 했다. 그러나 피병원에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여기서 탈출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 원망은 들었다. 이윽고 그는 또 재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퇴원한다는 말을 했던 것이었다. 장모는 다시 내 딸의 몸에 칼을 댄다는 건 애미 마음으로 눈뜨고 참아 볼 수 없고 내가 죽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고 하며 울부짖었다. 미영의 복부는 일각이 따라 곱는데 미영을 이대로 영어의 상태로 갇히게 놓아둘 수는 없는 것이었다. 어제와 같은 모니터에는 6월 6일에 바로 옆으로 고단백 영양제 엘렌탈 투여라고 부호를 찍었다. 미영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다. 동궁이 열리지 않고 눈이 그대로 붙어버린 듯 눈곱이 끼었다. 보고 듣는 것조차 잃어가고 있는 모양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술 부위에서 엄청난 양의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이따금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던 대학 교수라고 하는 낯선 의사가 간호사 둘과 함께 급히 나타났다. 그가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드디어 오후에는 앰뷸런스를 타고 피병원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장모가 모든 걸 포기한 지 오래됐다고 자네 하고 싶은 대로 맡기겠다며 제욱의 가슴에 고개를 파묻고 통곡을 하던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지 말자고 그는 침을 삼켰다. 뜨끈거리며 편도가 부어 찌르고 두통이 일었다. 제욱은 미영을 살려야 한다는 결심 하나로 일구월심으로 답답했다. 시급한 건 백 박사에게 미영을 맡기는 일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부터 거리가 멀더라도 그리로 갔었어야 하는 일인데 사람만 잡아놓았다는 허탈감이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병원 글자가 찍힌 앰뷸런스에 미영을 실었으나 여전히 인사불성이었다. 지금 어디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 제욱은 그녀가 꿈에서라도 나타나준다면 말이라도 걸어라도 볼 터인데 하고 생각한다. 앰뷸런스 안에서 아내를 내려다보는 자신은 의사의 오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아내이자 딸에게는 더없이 필요한 사람인데 무참하게 귀한 생명을 짓밟고도 그들의 변명은 교묘하고 거만했다. 최고의 지식층이란 의사들이 겸허하게 시인만 하여도 멍들고 애잔한 마음이 다소 진정될 터인데 도리어 한술 더 뜬다.
그 교만함이 분노를 치솟게 만들었다. 지금은 보호자가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는 처지라 형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는 것 같았다. 이 지경에도 봐주겠다는 양심적인 의사가 있는 것만이 희망이었다. 진작 퇴원하도록 노력하지 못한 자신의 머뭇거림이 후회되었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한다고 되뇌었다. 남편만 믿고 있는 미영을 생각하면 가슴이 녹아내렸다. 몸은 만신창이라지만 마음만은 내 곁에서 지윤이를 돌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미영의 이미 본래의 모습은 가고 붓기가 올라 마치 물에 잠겨있는 듯 보이지만 여하간 살아야 한다는 투지만은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싶었다. H병원의 산부인과에 다닌 것은 미영이 결혼 초부터였다. 보람중학교와 거리가 그만하고 아파트와도 가깝다. 게다가 지윤이를 받은 의사 김덕주가 아닌가. 피종합병원은 시내를 지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대신 의료진의 평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최신 설비를 갖춘 병원이라 해도 평소엔 그리로 다닐 생각조차 못했다. 미영은 교사여서 늘 시간을 쪼개야 하는 데다 집에는 아직 어린 지윤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구태여 H병원인 단고를 P병원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달리 찾을 필요가 없었다. 미영은 임신 중이었을 때도 흔히 치르는 입덧 없이 임신 초기를 무사히 보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어주고 잠도 잘 자는 무던한 아내였다. 10개월 동안 이렇다 할 잔병치레도 없었다. 지윤을 낳기 사흘 전에도 무용실기 수업에 임했다. 지윤이 이 세상에 나오던 날은 간간히 엄습해 오는 진통을 소리 없이 봤던 그녀였다. 더욱이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아 행복하게 아기를 낳는 여인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워 기네스북에 올려달라고 하여 장모와 재욱의 친부모를 비롯하여 병원 간호사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야말로 행복이 어떤지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모델처럼 즐거움이 끊이지 않았다. 재욱은 앰뷸런스가 P병원에 도착하는 동안 시간이 정지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백 박사의 집도 아래 미영이 수술실로 들어간 지 3시간 남짓 되었다. 수술 모자를 손에 쥐고 자동문이 열리는 사이로 성큼 나타난 백 박사는 마취제 냄새를 짙게 내뿜었다. 그는 재욱에게 자기 방으로 급히 오라고 하며 한쪽 귀에 걸친 마스크를 뗀다. 벌써 수술이 끝날 시간은 아닌데 말이다. 재욱은 목뼈를 타고 찡하게 힘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마취제 냄새 때문만이 아닌 게 확실했다. 백 박사는 6명의 수술 스태프들과 공동으로 수술을 집도하여 미영의 복부를 열고 보니 복막은 골아 없어지고 췌장이 녹아 흔적 없고 또한 장에 구멍이 나고 또 우측 골반 쪽에 심한 출혈이 멈추질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의 견해로는 처음 진단으로 시행한 소파 수술의 실수로 번발성 복막염을 유발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즉시에 P병원으로 찾아왔더라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것이었다. 이미 늦었고 복부는 심하게 곪고 있는데도 생명이 소멸하지 않고 호흡한다는 게 신비하다고 했다. 재욱은 그녀를 잃었다는 확신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미영에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아직 당치도 않은 말이거늘. 중환자실은 미영의 침대뿐이었다. 간밤의 신음소리로 미영은 지윤을 불렀다. 장모는 지윤을 안고 있는데 3살의 지윤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울먹였다. 미영은 얼굴뿐만 아니라 이스트를 넣은 밀반죽처럼 부어 있었고 눈을 뜰 기력이 없었다. 곁엔 그렇게도 그리던 딸의 목소리가 가녀리게 들렸다. 우리 엄마 아니야. 엄마한테 갈래. 지윤이 침대에 내려가기 싫다고 뻗치며 칭얼댔다. 장모는 흐르는 눈물을 팔꿈치를 굽혀 닦았다. 미영아, 애미다 틀리제. 지윤이 만져보거래. 장모는 흐느끼며 말했다. 재욱은 의자를 미영의 침대 가까이 바싹 끌어당겨 앉았다. 우리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미영아. 재욱은 말하며 고개를 그녀의 가슴 위로 파묻었다. 미영은 사르르 두 눈을 뜨며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자기 기니스북에 정말 오를 거야. 통곡으로 재욱의 온몸은 갈기갈기 찢는 것만 같았다. 미영의 찬 손이 몹시 흐느끼는 재욱의 머리 위에서 멈추었다. 그리고는 고요했다. 모니터에는 6월 9일 오후 9시 40분 미영이 떠남이라는 한글이 다름박질하듯 화면으로 뛰어올랐다. 이른 아침 재욱은 한 팔에다 배로 만든 누런 완장을 찼다. 거무스름한 관을 메고 H병원 현관 입구에 나타났다. 친지들, 보람중학교 교사들 8명과 교복을 입은 10대 명의 여학생이 줄을 섰다. 오진한 의사들 사과하라. 더 이상 살생 허락할 수 없다. 그들은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때를 맞춰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들은 파헤칠 수 없는 의료사고들의 한 프로를 방영할 예정이라며 어깨에 올려놓은 묵직한 카메라 무게를 추슬렀다. 미영의 친정어머니가 정원 잔디에 주저앉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데 한 여기자가 곁에서 노트를 펴들고 그녀의 말을 열심히 받아쓰고 있었다. 경비원과 관을 쓴 재욱이 몸싸움을 하다가 그만 정원 안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데 관 뚜껑이 열렸다. 빈 관 옆으로 물이 지어 피어있는 붉은 덩굴 장미가 마치 그 속을 들여다보며 인사하듯 꽃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집비둘기 한 마리가 날개를 펴들고 푸드덕 낮게 날아갔다. 모니터에 항고장, 피의자 산부인과 의사 김덕주, 내과 의사 정종우, 내과 의사 이강석에 관하여 불복으로 다음과 같이 항고합니다. 사건 일지 5월 10일. 바탕체 글씨가 순식간에 오른쪽으로 달려왔다. 정재욱은 마침표를 찍고 컴퓨터의 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꺼버렸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며 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요해진다.